예, 안녕하세요. 심영우입니다. 좀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발표문 듣는 것이. 일단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가벼운 그냥 말씀입니다만은, 그 밤에 썼던 연애 편지를 아침에 읽고 나면 더러 개면쩍어지는 경우가 저는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이 어제 그 늦은 저녁에 저한테 하여튼 이렇게 보내실 때는 히스테리였는데 또 아침에 보내실 때는 결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이를테면 제가 전남대 국문과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었는데요. 제 학위 논문이 5.18 민중항쟁 소설 연구거든요. 마음이 복잡했다는 것을 어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자가 반드시 정의로운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문을 간략하게 이제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삶과 문학의 분리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발표문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를 쓰셨는데 저는 어쨌든 뭐 소박하게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친일문학에 대한 정의랄까 개념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친일문학인가를 따져 물을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석과 판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집단적 사유를 경유하게 마련해서 그럴 텐데요.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의 경우에는 저항과 순응, 추정과 거부라고 하는 이런 이항 대립의 관점을 통해서 친일문학을 규정하고 있고요. 김재용 선생 같은 경우는 친일문학을 일제 해계문의적 지배에 의한 포섭과 당대 문인들의 자발적 협력의 결과로 파악을 해서 자발성 유무를 친일작가 규정의 준거로 삼고 있는 글을 이제 몇 편 읽었습니다. 뭐 나아가 전쟁 동원과 한국 신민화라고 하는 제국주의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자발성 문제를 따지고 있으니까요. 김정 선생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친일문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임론이 뭐 여러 갈래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준거랄까 판단의 기준이 일정하게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친일문학으로 규정된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는 미학적 판단 혹은 평가가 부재하다는 것이겠죠. 이건 이제 류보 선생님께서도 이번에 발표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만식을 범인으로 세운 법정에는 최만식 문학이 없다. 그의 어느 한 순간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탄식, 문제 제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를테면 그 문학 안팎의 어떤 단죄 질문들에는 사실 과연 문학과 삶은 분리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충분하게 해명하지 않고서는 작품론이 소거된 작가론의 한계를 말하는 선생님의 입론이 문학 바깥의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엿고 싶은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세계 혐오감이 자기 혐오감을 압도한 시대라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국권의 상실과 총독부의 엄혹한 그런 탄압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런 친일문학의 역사 철학적 맥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소위 친일문학가들의 식민지 근대를 그러니까 소위 친일 작가들이 식민지 근대를 어떻게 읽어내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문학적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적절한 어떤 논점의 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후대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선생님의 이제 발제문에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후대 입장에서 볼 때 1940년대에는 곧 해방에 도래하는 시기이지만 당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1, 2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사건이었다.
이 차이를 전제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판단은 그들이 서 있던 지점에서 그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재구성한 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논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 공감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지만 충분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최만식을 비롯한 소위 친일 작가들의 이 선택을 당대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로 감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혐의를 완전히 떨치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보면 자칫 민족을 위한 친일이었다는 저들의 변명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목했던 일제강점기 총독 정치 아래의 삶을 결코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가 남의 일을 말하기란 쉽죠. 그와 같은 시기에 자기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결코 모르지는 않고요. 또 이제 선생님께서 그 발표에서 말미에 많이 강조하셨다시피 최만식의 경우에 해방 후 일정하게 반성, 성찰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작가들보다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일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 더 냉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기에도 자신을 지켜내거나 파시즘 체제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나면 작품론을 소구하고 작가론만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그가 40년대 후반에 행했던 일부의 선택만으로 그를 친일 작가의 범죄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움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사실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코에르가 이제 뭐라 했다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쭉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 행위가 가능한 것은 작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평범했던 한 농민이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 작가 최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발표문에서 최만식의 민족의 죄인을 이제 분석하고 인용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를테면 신문기자가 신문을 만드는 건 대일협력이고 농민이 농사에서 공출을 해서 외놈의 병정이 배불리 먹고 전쟁을 하게 한 건 대일협력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일정하게 비판을 합니다. 신문기자는 민족의 죄인이고 농민은 죄가 없다는 논리는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일정하게 비판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다음 글을 보면 그렇다고 농민 자신의 책임 부분이 전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설령 농민들이 백제와 같은 상태에서 그 행위의 결과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실행에 옮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도 어디까지나 죄는 죄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역사에서 죄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인 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이제 마루야마 마사오가 천황제와 관련해서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무책임의 체계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무책임의 체계라고 하는 반윤리의 함정에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면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기를 감당했던 지식인 작가들이 평범한 농민들보다 더 많은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선생님의 발제문 전체를 충분하게 독해했다기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일정한 그 자책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제 발표문을 늦게 보낸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